준비를 말해주세요. 자,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이어서 계속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표 1-1 있죠? 그거 한번 봅시다. 이건 실전 시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상황별 불확실성의 정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거 레벨을 3단계로 나눈 거거든요. 이건 보험 실무나 리스크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표예요.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의미 있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경우의 수죠, 그렇죠? 경우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확률이죠, 확률. 맞죠,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확률이 뒤에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경우의 수가 알려지지 않으면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확률 계산은 경우의 수가 알려진 뒤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불확실성 레벨 1, 그 다음에 2, 또 이렇게 3 이렇게 나와있죠, 그렇죠? 레벨 1은 있잖아요. 불확실성 수준이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잘 모르겠지만 있잖아요. 까마득하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어때요? 경우의 수가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발생 확률도 알려져 있어요. 상당한 정확도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경우의 수와 발생 확률이 수학적인 정밀함을 가지고 확실하게 알려진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미래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n이 2 이상이면은 거기는 무조건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왜? 그런 상황에서 인간은 있잖아요. 사전적으로 미래 결과가 무엇이라고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100% 근거를 가지고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n이 2 이상인 상황에서는 무조건 불확실성이 존재해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이 케이스가 실은 불확실성이 가장 낮은 단계예요. 다른 말로 하면 리스크가 가장 작은 단계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준은, 이 정도 수준이면 어때요? 불확실성이, 즉 리스크가 이미 어느 정도 관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수준에서도 리스크를 여전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관리가 필요하냐? 미래에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각자의 확률이 P3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사전적으로 있잖아요. 사전적으로는 미래에 요 3가지가 다 1, 2, 이 3가지가 다 발생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사전적으로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요 셋 중에 하나잖아요. 요 셋 중에 하나만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어때요?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 기대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미래의 기대값을. 사전적으로 이런 상황 하에서 미래는 어떻게 실현이 될까? 미래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 예측치를 미리 사전에 계산해서 거기에 대비하는 게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알겠죠? 이건 좀 있다 보면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때요? 경우의 수는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렇죠? 경우의 수는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확률이 정확하게 안 알려져 있는 겁니다. 경우의 수가 완벽하게 알려져 있는데 확률이 있잖아요. 까마득하게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케이스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경우의 수가 확실히 미래에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면은 대충이라도 발생 가능해서 사람 다 짐작을 하게 돼 있어요. 수리적으로 계산하든지. 요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요거 이렇게 지우고요. 세 번째 단계는 경우의 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다 안 알려져 있어요. 이 경우에도 이런 경우도 있겠죠.
몇 개만 알려지고 확실한 건 다 모를 경우. 근데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의 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뭘 계산할 수 없어요? 당연히 확률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확률은 있잖아요. 전체 표본 공간 중에서 요 놈의 확률이다 그러면 요 놈 띄워가지고 요 놈이잖아요, 실은. 그러잖아요. 요 놈이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은 요렇게 될 때에도 확률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전체 표본 공간, 미래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안 알려졌다면 이게 다 뭔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일부만 몇 개 이렇게 알려져 있어. 근데 요 놈이 속한 전체 집합이 뭔지 몰라. 그럼 확률은 이것분의 이건데 있잖아요. 이걸 모르는데 이걸 분자로 올려가지고 뭐 계산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요게 아예 어떤 경우 수도 안 알려진 것도 마찬가지죠. 확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엿장수 마음이죠. 그쵸? 엿장수 마음입니다. 이럴 때는 뭐냐면은 점이 통하죠. 무당이나. 점쟁이나 무당이 이럴 때 뭐냐면 통하겠죠. 이럴 때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 세 번째가 불확실성 수준이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다 어떻습니까? 불확실성이라고 했죠. 그쵸? uncertainty예요. 그럼 이 불확실성은 다시 뭡니까? 머리를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가르치는 걸 계속 굴려야 됩니다. 알겠죠? 공부할 때 여러분 그걸 해야 돼요. 배운 걸 가지고 계속 그걸 써먹어야 돼요. 아까 뭐냐면 이게 경제학자들 정의했을 때 보면 이게 어때요? 이거 다 리스크잖아요. 불확실성이잖아요. 요거 다. 그잖아요. 요것도 뭐냐면은 리스크예요. 리스크. 완벽히 알려진다 할지라도.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불확실성이냐. 불확실성이 뭡니까? 리스크예요. 리스크. 리스크란 말은 뭐예요? 리스크란 말은 관리 대상이란 말입니다. 리스크는 관리해야 돼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서 리스크가 이렇게 수준이 나눠지는데, 불확실성이 수준이 나눠지는데, 이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여기 칸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화살표가 위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알겠죠? 가장 3단계 가장 불확실성이 심한 단계는 어때요? 일단은 뭐예요? 경우의 수를 알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경우 수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각 연령대 있잖아요. 인간의 사망률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몇 살까지 사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 몇 살까지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태어난 건 0이잖아요. 무조건. 그잖아요. 한 살이니까. 그건 불확실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원은. 몇 살에 죽느냐는 거예요. 옛날에는 100살로 쳤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지금 113세인가? 여자가? 남자는 100인가 105인가 모르겠어요. 바뀝니다. 왜냐면 평균 수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있잖아요. 인간의 사망에 있잖아요. 경우에서 이렇게 연령대에서 500까지 놓은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200 놓은 나라도 없어요. 150 놓은 나라도 없어요. 알겠죠? 111세던가? 아마 여성이 아마 그쯤 될 겁니다. 내가 어디다 그걸 적어 놨는데. 그죠? 경우의 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발표해내야 됩니다. 경우의 수가 알려진 다음에는 서서히 발생 확률이 드러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20대의 죽을 사망 확률, 30대, 40대 이렇게 블라블라다 해가지고 사람은 112 이내에 다 죽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서 생존한 사람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실은 있긴 있어요. 간혹가다. 하지만 어때요? 전체 인구 대비 그 사람 올려놓으면은 확률적으로 0에 근사한다는 거예요. 60억에서 1명?
65격에서 한 명이면 수학적으로 거의 0이죠.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논외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생존 축하금 줘버리는 거예요. 사망보험금에라. 자, 요렇게 이게 경우의 수를 이렇게 했다고 봅시다. 요렇게 하다 보면 있잖아요. 사람이 이 연령대에 이걸 경우의 수를 이렇게 규명하면은 바로 있잖아요. 각 경우의 수에 매칭되는 아웃컴들이 관찰이 될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대응이 되는 아웃컴들이, 뭐냐면, 결과 20, 예를 들어, 30대면 32, 이게 아웃컴입니다, 이거. 이게 다 관찰이 되는 거예요. 각 경우의 수 대비. 그러면서 어때요? 점점 확률들이 있잖아요. 각 경우의 수 대비되는 확률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게 정확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부정확해요.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이 리스크를 계량적으로, 그 다음에 수리적으로, 계량적이라는 말은 수리적입니다. 계리적이라는 말도 실은 수리적이란 말이에요. 수리적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그냥 좀 보험 수리적인 말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수리잖아요. 그쵸? 그렇게 이제 그걸 관리한다는 건, 내가 무슨 말을 이렇게 됐지? 관리하기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전히 확률이 알려지고 경우에서 알려졌지만 확률이 부정확하니까 어때요? 물론 이것보다는 관리하기가 쉽겠죠. 그죠? 3단계보다는 훨씬 용이합니다. 관리하기가. 리스크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도 더 높아지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걸 위로 올려야 돼요. 2단계, 1단계를 끌어올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세모를, 발생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요 문에는 부정확한 확률을 비교적 정확한 확률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경험 기간이면 경험을 많이 하든지, 경험이나 관찰이나 관측은 같죠. 그 다음에 실험, 그 다음에 시행, 이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이 양을 더 많이 경험해 보거나, 그 다음에 더 오랜 기간 관찰해 보거나, 그럼 이게 상당한 정확도로 이렇게 축적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각 경우의 수에 해당이 되는 확률들이 수리적인 정확성을 가질 정도로 정확하지 않을지라도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정확도로 그 발생 확률들이, 각각 확률들이 드러나게 됐어요. 경험적으로. 그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대수의 법칙입니다. 대수의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요게 뭐냐면은 요 부정확한 확률이 상당한 정확성을 갖게끔 변모가 됩니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1단계에 되면은 이게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게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거 각 경우 수와 확률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건 뭘 그릴 수 있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이 말은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요게 프리퀀시, 요게 뭐냐면은 구간이잖아요. 경우에서, 그죠? 각 경우에서 X라고 합시다. 확률 변수 X라고 해요. 그럼 이걸 있잖아요.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정규 분포표 이렇게 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사안은, 이 현안은 이와 같은 법칙을 가지고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죠? 이러한 법칙에 이렇게 움직이는 법칙의 지배하에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 사안은. 미래가 있잖아요. 어떻게 경우의 수가 둘 이상은 변동적이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 말은 하지만 어때요? 확률 분포표가 드러나 버리게 되면은 이 사안은 변동적, 가변적이에요. 미래가 어떻게든지 사전에 결정되지 않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막 저럴 수도 있고. 하지만 어때요?
그게 무작위로 마음껏 다 일어나는 게 모든 게 다 가는 게 아니라 확률 분포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는 법칙 안에서 있잖아요. 이 구간 내에서 각각의 자유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미래는 다 발생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특정한 점을 지정해라면 모르겠지만 했잖아요. 요걸 다 했다는 것은 이 안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간 안에서. 그죠? 그러면 어때요? 미래를 예측할 때 이걸 모르고 예측하게 되면 여기다가도 예측값을 때릴 수도 있잖아요. 여기다도 때릴 수도 있고, 뭐 여기다 때릴 수도 있고, 아니 여기도 되나 막 이렇게 여기는 안 되겠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걸 알게 되면은 아무리 바보일지라 여기다 때려도 이것보다 낫잖아요. 여기다 때려도 요놈보다 낫잖아요. 덜 황당하잖아요. 그죠? 상당히 미래에 대한 뭐냐면 예측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더. 그런 데 있잖아요. 이 안에서 뭐냐면 때리기만 하면 되는데 미래값을 있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디에 때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분포마다 틀려 그것은. 알겠죠? 그것은 그 현상이 어떠한 분포를 가지냐에 따라서 틀리는 겁니다. 그 대표값은. 알겠죠? 근데 정규 보면 가장 쉬워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균 유정수가에서는 그렇잖아요. 요 놈의 발생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뭐냐면 V는 뭐냐? 그냥 X바라는 거예요. X바. X바가 정답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잖아요.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을 있잖아요. 이 수직선, 이 선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을 미래의 결과값은 다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사전적으로 미래가 뭐가 될 것이라고 말은 못해. 하지만 어때요? 미래가 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는 거예요. 평균이죠. 정규파에서는. 그래서 요걸 확률분표를 그려서 미래치를 예상하는 거예요. 요거. 알겠죠? 실은 여러분이 계산해내는 보험료가 이거예요. 이거. 알겠습니까? 계리사들이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 X바라는 게 실은 로스죠. 로스.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 금액이 얼마냐. 이게 좀 되나요? 이게 되나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리는 그 다음에 뭐예요? 평균, 표준 편차, 분산계수 다 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예측해 놓고 이 예측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내가 사전적으로, 합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통계학이고, 이게 게리 리스크, 이게 계량 리스크 원리예요, 이게. 이게 되나요? 리스크는 다 이겁니다. 전부 다. 그게 계량 리스크 관리라면 다 이 프레임을 따라가요. 그게 보험이 아니라 다른 데 있잖아. 다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 프레임 안에서 다 갇혀 있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이 분포가 이거냐? 이거냐? 아니면 이렇게 돼 있냐? 요걸 찾아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이상한 이렇게 되는 분포가 있다. 그렇잖아요? 이 분포 안에서 이럴 경우에는 미래를 어떤 방식으로 예측을 하는 게 대표값을 가지고 미래값 예측하는 게 가장 뭐냐면은 효과적일까, 효율적일까. 그거 고민해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경우의 수 밝혀내는 거. 각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을 어떻게 정확하게 활동하는가.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 보험에 적용하면 있잖아요. 실은 이게 뭐냐. 근데 여기서 확률이라는 게 실제적인 리스크 관리에서 확률이라는 수리적인 엄정함까지는 요구하지는 않아요. 알겠죠? 수학적인 뭐냐면 정확성, 수학에서 요구하는 정확성까지는 아니에요. 현실적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인정할 만한 확률이면 그건 객관적으로 상당한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정확한 확률이라고 인정을 해요. 알겠죠? 실은 제가 주사위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던졌을 때 1의 눈금이 난 확률이 얼마냐 하면 다 여러분 6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실은 던져보면은. 아닙니다. 6분의 1 약간 넘을 수도 있고 약간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에 뭐냐면은 완화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 위로 넘어간 대수의 법칙 적용하는 건데 실은 있잖아요.
20대 사망 확률, 각 연령대의 사망 확률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있었대요. 각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 한 명만 데려다 놓으면 어때요? 한 명만 데려다 놓고 관찰하면은 완전 황당하잖아요. 그잖아요. 이 사람이 20대에 사망해버리면은 샘플이 하나 있어. 관찰 대상자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을 관찰해가지고 20대 사망 확률을 계산하려고 해. 그럼 결과값은 뭐밖에 없습니까? 영아님 1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20대 사망 확률이 100%가 되고 살면은 안 죽는다. 생존율 100%다 나오고.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샘플이 경우의 수나 뭐냐면 경우의 수가 밝혀져 있지만 그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을 측정하는 샘플, 관찰, 실험, 시행 횟수, 그 다음에 그걸만 하는 기간들이 짧을 경우는 있잖아요. 그런 과정, 그런 조건 하에서 계산된 확률은 상당히 부정확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신뢰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대를 있잖아요. 1000명 데려다 놓은 거예요. 한 100명. 그럼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20대가 100명이 한 해에 다 몰살해버릴 일은 없겠죠. 그죠? 아마 20대의 100명 중에서 있잖아요. 100명 다 살아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럼 그래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100명이 다 살아남아 버리면 어때요? 20대 사망률은 0%다 그러잖아요. 나와버리잖아요. 20대 사망 확률이 100%인 것보다는 훨씬 정확하죠. 왜? 한 명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걸 이렇게 해봐요. 20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20대 한 명을 가지고 관찰해요. 이놈이 죽으면은 20대 사망률 뭐예요? 100%. 황당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 보면 20대들이 수두룩 하잖아요. 군대 가 있으면 군대 60만 장병이 다 20대잖아요. 그잖아요. 간부 빼고 부상한 빼고. 그렇게 많이 살아있어. 그러잖아요. 그 더 황당한 게 뭐냐. 20대 사망률 100%면 우리나라에 뭐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20대 이상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다 있는데? 30대도 있는데? 황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놈이 살아버린다. 그러면 20대에 뭐냐면 사망률 얼마 돼요? 0%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20대 이렇게 많이 죽고 있는데? 군대 가서 총기 사고 나가지고 막 죽었다 그러면 그거 다 누구 몇 대예요? 20대잖아, 20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뭐냐면은, 이걸 관찰 대상자를 1에서 100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봅시다. 아마 한 명은 죽겠죠. 한 명은 죽을 수도 있겠죠. 뭐 10명 죽거나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 20대를 상식적으로 보세요. 20대 100명을 관찰했어. 그중에 10명이 죽어버린다.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인 감각으로 이게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죠. 그렇죠? 한 명 죽을 수 있어. 근데 한 명은. 근데 한 명 죽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20대에 사망한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있는 여러분 또래 사람들, 형, 막 동생들, 친구들 다 해서 100명 훨씬 넘잖아요. 그러잖아요. 한 명 죽기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근데 한 명이 죽었다고 해봐요. 그럼 20대 사망률은 1% 되죠. 그죠? 한 명도 안 죽었다 그러면 0%가 되죠. 차이가 어때요? 점점 줄어들죠. 그러잖아요. 한 명 죽는다 그랬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러면 어때? 한 명 죽으면은 뭐야? 20대 지나면 99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99명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안 죽어버렸어. 일찍 시작하려고. 그럼 몇 명이 남는 거예요? 100명이잖아요. 큰 차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확률이 굉장히 정확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상당히 유사해지는 거예요. 확률로 예측한 것과 현실값이 어때요?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은 그 확률이 어때요? 100% 정확하진 않지만 상당한 정확도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0%. 안 죽는다 그랬어. 그러면 예상하는 게 100명이 살아남아야 된다 그랬는데 한 명이 죽어버렸어. 99명이야. 98명을 해도 돼요. 큰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여기서 나온 이 0%가 어떻습니까? 상당한 정확도를 갖는 거예요.
틀리지만 비록. 알겠죠? 그래서 그 방식을 통해서 2단계의 불확실성을 1단계로 올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1단계로 올리면 어떻습니까? 미래를 상당한 정확성을 가지고 예측을 해서 실제로 기대치와 실제치가 거의 같아지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리스크 관리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따라오고 있나요? 이걸 보험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있잖아요. 보험 상품을 사망보험을 판매한다. 생명보험을 판매한다. 이미 다 뭐냐면 연령대 사망률이 다 계산이 돼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정확한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판매할 거예요. 근데 판매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한 1000개밖에 못 팔았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보험 상품을 만들 때 각 연령대별 사망률하고 실제 내가 우리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사망률하고 괴리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은 뭐냐? 내가 예상했던 손실하고 실제 손실을 비교했을 때 있잖아요. 실제 이건 뭡니까? 내가 예상했던 게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실은 뭐냐면 우리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들이 유난히 다 건강한 사람들이어서 그러면 어때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보험금을 죽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보험금을 적게 받아가겠죠. 보험회사는 이익이에요. 그러면 이익을 보겠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확률이 빗나갔는데 이게 예측이 빗나갔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실제 손실이. 그럼 보험회사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때요? 이건 계리사회가 리스크는 발생시키지 않았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뭐냐면 리스크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변동성이. 알겠죠? 변동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만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손실이 나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리스크는 어때요? 계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리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잖아요. 이거 사전적으로 어떻게 해. 그잖아요. 제일 좋은 방식은 뭔지 아십니까? 유일한 방법은 계리사가 가정안 있잖아요. 그런 경우의 수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판매 실적을 높이는 겁니다. 생명보험 상품을 있잖아요. 1000개 판 게 아니라 10,000개, 10만 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는 예측자, 실제자가 거의 같아져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알겠죠? 이익이 나더라도 어때요? 뭐 10억, 100억씩 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한 1억만 보고 손실이 나도 한 1억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익이 나도 크게 안 나는 대신에 망할 일이 없죠. 1억 손실 났다 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선생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왜 이렇게 기복이 이렇게 없는 거? 변동. 이렇게 돼버린다. 이건 리스크가 크다고 말합니다. 알겠죠? 이건 리스크가 크다고 말해요. 이렇게 놓고 여기가 이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이건 리스크가 크면 이건 하이 리스크야. 이런 영역은. 그런데 어때요? 어떤 것들은 이게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변동폭이 적죠. 그죠? 이건 로우 리스크라고 합니다. 로우 리스크는 있잖아요. 이익이 적어요. 대신 손실도 적습니다.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따라오시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래서 문제에 그대로 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머릿속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이 원리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장의 형태로 어떤 사례별로 이렇게 나왔어요. 반드시 그걸 즉시 그것을 해독해낼 수 있어야 돼요. 기출문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어떤 상품을 판매했는데 적게 판매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이런 게 나와요. 알겠죠? 예측차, 실제차의 차이가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뭐냐면은, 불확실성, 미래 발생 가능 경우의 수가 2 이상이라 그랬죠. 이 말은 있잖아요. 미래 결과가 변동적이란 말입니다. 가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존재하는 상황은 베리어블이에요. 분산이 영어로 뭡니까? 베리에이션이 이겁니다, 이거. 변동적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변동적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분산입니다. 상수에는 분산이 존재 안 해요. 함수 관계에서는. 함수 관계에서 답은 몇 개 있어요? 함수에서. 하나. 1대1 대응이잖아요. 그잖아요. 함수에서는 상수잖아요. 거기서는 분산이 없잖아요. 값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이건 베리어블. 그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이건 미래가 not fixed. 사전적으로 고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리스크가 없는 건 뭐예요? 이걸로 보면 추론이 되죠. 역으로. 리스크 없는 건 n이 딱 하나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 300년 뒤에 자네는 죽었어. 그렇지. 정해졌지. 변동성이 있어, 없어? 없지. 300년 뒤에 우리 이 세상에 없어요. 뼈나 있을까? 화장하면 뼈도 안 남어. 흩어버리니까. 네, 미래의 경우의 수가 딱 하나인 경우는 대부분 운명입니다. 정해진 사전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알겠죠? 이건 뭐야? 미리 그 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그 시점에 가기 전에 그 사안은 보나마나 확인할 필요 없이 뻔한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n인 상황은 이건 픽스된 거예요. 미리. 뭡니까 이건? No risk입니다. No risk. 이런 물리법칙 이런 게 해당이 돼요. 여러분 공상적인 사고는 버리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만화가 망친 것 같은데, 자, 제가 이 분필을 있잖아요. 자, 던지면 이 분필은 어떻게 될까요? 안 던져봐서 모르겠나? 분필을 던지면 이 분필이 어디로 갈까? 다운되죠. 어느 방향으로? 그냥 안 오는 게 아니라 지구 중심의 방향으로 떨어져 내려갑니다. 결과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불핀을 던졌었는데, 던지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거 놓친 겁니다. 던진 게 아니에요. 놓친 겁니다, 이건. 놓친 겁니다. 아, 아깝다. 분필을 이렇게 던지면은, 방향은 막 이리로 가시고, 여기도 있고, 이거 다 있잖아요, 이렇게. 분필을 던지면 어떤 경우는 이거 한없이 올라가고, 어떤 경우는 이놈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방향은 많이 존재하지만, 무수한 방향이 존재하지만 돼요. 궁극적으로 분필을 던졌을 경우에 분필이 갈 방향은 딱 하나로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죠. 뭐, 지구 중심부를 향해서 수직낙하는 거예요. 그죠? 수직낙하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던졌으면은, 이렇게 던져놨으면은, 여기가 이제, 이게 뭐냐면 올라간 거에서, 에너지가 여기서 0이 된 시점에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져 놓고, 이 시점에 여기서부터 어때요? 수직으로 거서 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던졌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미래 발생 가능성은 뭐예요? 딱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냥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불확실성이 없는 거죠, 그쵸?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죽는다는 거 다 정해져 있잖아요. 불확실성이 없잖아요. 그죠?
변동성이 따라서 이건 불확실성이 n이 1이면은 변동성이 없는 거예요. 픽스드 고정된 거예요. 사전적으로 미리 확정되고 고정된 데에는 변동성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그것은 리스크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어때요? 가변적이고 또 미리 고정되지 않은 이곳에는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리스크를 다른 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변동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변적인 상황. 또 이렇게 보면은 위험하고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그잖아요. 변동성이 리스크다. 변동성 리스크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거기서 위험을 막 떠오르거나 하면 지나치게 부정적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보시면 이제 리스크와 위험의 구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실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상당 수준 다 이야기를 설명을 했었어요. 알겠죠? 몇 개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표 1-2거든요. 첫 번째 거는 제가 이미 설명을 했었죠. 그렇죠? 위험은 있잖아요. 불확실성을 중에서 단지 손실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손실과 관련된 불확실성 중에서도 어때요? 손실의 발생 확률 및 그 규모가 매우 높은 상황만을 특정해서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위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리스크, 즉 불확실성은 뭐예요? 포괄적인 의미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위험은 어떻습니까? 위험은 동서고금을 물어나고요. 막론하고 가치적으로 빼듭니다. 안 좋은 겁니다. 이건 뭡니까?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는 뭡니까? 내 수중 안에 놓고 내가 이렇게 컨트롤이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다른 말 우리 집에서 키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관리한다는 말은. 근데 위험은 우리 집에서 키울 물건이 아니에요. 호랑이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호랑이 위험한 동물이 아닙니까? 위험한 동물이죠. 개는. 그래서 뭐냐면은 개는 집에서 키울 수 있어요. 관리할 수 있어요. 호랑이는. 위험하기 때문에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다가 문제 없던데 10년 동안. 그 뒷날 호랑이 뱃속에서 발견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예. 리스크를 테이킹한 데는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죠? high risk, high return, low risk, low return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그렇죠? 리스크를 우리가 테이킹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보상을 기대할 수 있고 실은 보상이 많이 주어집니다. 안 주어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위험을 테이킹하는 데는 보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뭐요? 그냥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일반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무단횡단 말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지하철 예를 들어봅시다. 지하철 이렇게 복선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복선이라는 게 실은 이렇게 멀찌막한 이렇게 이 사이 공간을 두고 이 안에 하행선 이쪽에 상행선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지하철 타다가 이쪽에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생전 처음 간 데는 이쪽으로 가서 반대편을 간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올바른만 가려면 이게 뺑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뺑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귀찮아가지고 간혹 갔다 어때 이쪽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간혹 가다 있죠. 나도 있었어. 그렇잖아요. 춥고 그다음에 어떤 지하철역을 한번 돌아가려면 뺑 돌아가야 돼. 그렇죠? 멀리 짜증나잖아요. 그 경우에 본인도 모르게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쭉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그지? 다시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있잖아요. 사이드를 잘못한 거예요. 반대편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올바른 편으로 이리로 가야 되면 이렇게 정식적인 루트는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근데 이게 귀찮고 싫은 거예요. 그리고 웃기는 게 있잖아요. 어떤 지하철역에는 이렇게 한 번 잘못 가면 돌아갈 수 없는 구조로 된 데도 있네요.
있어요. 그렇죠? 그 여기에는 없는 데가 있어.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가야 돼. 표를 다시 끊어야 돼. 그런 지하철도 있어요. 이 경우한테 좌우를 살피고 가는데 말 그대로 이제 자기 딴에 용감한 행동이지만 본질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죠. 취할 수 있잖아요. 뛰어내려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뭐냐면은 지하철하고 부딪히거나 여기 전류 흐르지 않나 여기? 전류 흐르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 여기 누가 보상해 주잖아요? 죽으면은 보상 안 해주는 데 있잖아요. 여기 가다가 뭐냐면은 살아남잖아요. 그럼 형사처럼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용감하게 했어. 그러다가 어때요? 성공해도 형사 책임을 져야 돼. 그 형사 책임을 지기 싫어서 죽었어. 극단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자기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거죠. 자기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자기가 지불하게 되는 거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막론하고 절대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위험한 데 가지 말아라. 위험한 행동 하지 말아라. 위험한 곳에 올라가지 말아라. 위험한 물건 가지고 놀지 말아라. 알겠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위험과 리스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보험회사도 위험을 싫어합니다. 보험회사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고 위험한 것에 가장 위험한 대상을 향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회피입니다. 무단횡단 위험하죠. 하지 말아야 돼요. 알겠죠? 운전하다 보면 진짜 황당한 케이스를 봤는데 무단횡단 내가 차를 뭐 이렇게 가고 있었어. 이렇게 이 길을 여기 중앙선이에요. 중앙선. 그런데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 가는 차선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가고 있는데 이 차가 이쪽에 뭐냐면 신호도 없어요. 그냥 뭐냐면 이렇게 중앙선이 있는데요. 이게 시내 이렇게 건물도 이렇게 있죠. 근데 이 건물에 이게 큰 주차장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차가 가는데 실은 이 차선에서 주행할 때도 차는 절대 중간에 멈추면 안 되잖아요. 신호대기 외에는 차는 계속 직진해야 되잖아요. 차들이 쌩쌩 다니니까. 그러잖아요. 요걸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건 둘째 치고라도 있잖아요. 자기 차선에서도 이유 없이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요. 특히 1차선에서는. 그러잖아요. 이 바깥 차선에 멈추면 내린가 보다 탄가 보다 하지만 1차선 가다가 신호대기도 아닌데 여기서 멈춰있다고. 교통사고 유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끊거나. 근데 쭉 갔는데 가다 보니까 저 앞에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처음에 그걸 목격할 때 제가 이쯤에 있었던 거죠. 처음에 착각했어요. 저 뭐지? 차가 반대 차선에 1차선에 차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신호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차가 여기 멈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알 겁니다. 쇼킹하죠. 뭐야 그랬어요. 근데 쭉 갔어요. 근데 좀 가서 더 황당한 거예요. 이 멈춰있던 차가 갑자기 이렇게 트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냐면은 뭐야 저 미친 거 아닌가 그랬어요. 나는. 유턴 신호등 없거든요. 그냥 노란 중앙선. 여기서 이렇게 유턴하는 것도 황당한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뭐야 여기 유턴 자리가 아닌데 중앙선 치면 여기서 이게 흥분하고 있는데 그때 더 황당해진 거예요. 이렇게 와가 유턴을 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더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유턴해서 가는 것도 황당하잖아요. 더 황당한 거지. 중앙선이 있는데 여기 딱 멈춰서 보더니 기역자를 싹 꺾어가지고 이렇게 가로질러 쭉 보면서 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유턴할까 말까 하니까 이게 방어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속도를 어느 정도 줄이고 있었어요. 이상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내 앞에
보면서 쓱 봤죠.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나. 딱 봤는 게 어떤 줄 알아서요? 실은 아줌마였어요. 김 여사인데, 이 김 여사님이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는 이 길 건너편에 이 건물인데,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입구가 있는 거야, 반대편. 여기서 딱 멈춰가지고 중앙선 건너서 주차장 딱 직각이 되는 부분. 여기서 딱 기역자로 꺾으면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1차선에 딱 멈추는데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주차장으로. 최단 거리를 들어가는 거죠. 진짜 말하면, 운전하다 보면은 황당한 게 아니라 솔직히 나이브하게 말하면은 미친 사람 진짜 많습니다. 진짜 이거 위험한 짓이잖아요, 이거. 그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있잖아요. 누가 와서 받아버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이게 100%예요, 과실. 이걸 권장하진 않잖아요. 이런 행동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단횡단. 이 아주머니는 자기 딴에는 무단횡단하면서 조심해야 된다고 막 살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사고 안 나려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 행위 자체를 안 해야죠. 무단횡단은 위험한 것은 회피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위험한 짓을 하면서 안전하는 걸 바란다. 물론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 자녀한테 그렇게 시키겠어요? 야, 위험한 짓 해. 괜찮아. 지붕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어? 다리만 부러지지 뭐 죽게 하겠냐? 물론 심하면 머리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안 죽을 수도 있으니까 뛰어나 이렇게 하겠냐고 여러분. 아니잖아요. 절대 제대로 된 공식적인 제도에서는 위험을 배제시킵니다. 배제시켜요. 그 다음에 리스크에 있잖아요. 리스크는 왜 발생하는가, 존재 이유.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할게요. 근데 이게, 내용은 되게 뭐냐면 시험과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면 뭐 손발이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그거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입니다. 실은 리스크가 왜 존재하느냐. 인간의 예측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지 능력이. 만약에 있잖아요. 인간의 인지 능력이 완벽하다. 그러면 어때요? 미래를 계산하거나 예측하려고 논리적으로 추론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알아버리겠죠. 그죠? 눈으로 보듯이 미래를 확인해 버리겠죠. 근데 그런 인지 능력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그건 신만 가지고 있잖아요. 신 중에서도 급이 뛰어난 신만 가지고 있잖아요. 절대적인 존재에 해당되는 절대신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그냥 아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은 그래서 따라서 이 리스크는 있잖아요. 절대자에게는 경험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절대 신에게는. 잡신들은 경험을 해요. 모르니까. 잡신들은 대충 우리가 좀 똑똑할 뿐이겠죠. 근데 책들 읽어보면 어떤 잡신들은 우리보다도 좀 미련해요. 힘이 셀 뿐이지. 좀 지능이 떨어진 애들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절대적인 신이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영어로는 가시인데 우리나라는 이걸 잘못 말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인데 그다음에 알라? 이슬람 알라인데 실은 이슬람의 알라가 가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나요? 엘이에요, 엘. 실제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천주교에서 하느님으로 번역하잖아요. 이게 엘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이라고 볼 때 엘이라고 불러요. 엘로힘. 근데 이게 아랍은 발음이 좀 다르잖아요. 이게 알이야, 알라. 그리고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있잖아요. 모세 오경을 공통 경전으로 공유해요. 거기에 나온 하나님이에요. 둘 다. 나머지에서 다 갈라지는 거죠. 다른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 절대적 신, 창조 신은 하나로 통일됐죠. 가수로. 그리고 나머지 신들은 god가 되죠. 잡신들. 가지고 여기에는 s가 돼요. 근데 여기는 절대 s가 안 들어갑니다. 위신이에요. 위신에서 우리 관념으로 서양의 신 개념을 들어가면 오해합니다. 오해예요. 그렇잖아요? 오해예요. 인터넷에 토론 같은 것들을 보면은 서양의 신, 그게 절대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서양에는 이미 많은 신들이 있지 않아요. 알겠죠?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들은 이미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유럽 중세 시대를 했으면 싹 사라졌어요. 이 신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서양에서 말하는 가선 있잖아요. 이 신이에요, 이거. 기독교의 신을 말합니다. 이게 되나요? 신 논쟁은. 우리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잖아요. 우리에게 신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여러 가지 신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나 계속 됐을 때, 동양에서는 있잖아요. 유신론이라 할지라도, 그럼 그 신이 누구냐 논쟁이 또 남아있어요. 근데 서구에서는 그 논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알겠죠? 그 논쟁이 없어요. 무신론이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시 없다는 거예요. 유신론 신이 있다 그러면 또 기독교 그 가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말하는 거 보면 그건 좀 무식한 겁니다. 무식한 거예요. 토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딘도 있고 그냥 신화, 그냥 스토리예요. 걔들이 문화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물론 언젠가 영향을 미쳤겠죠. 서양 세계 지배적인 신은 가시입니다. 기독교에. 헬레니즘, 히브리즘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헬레니즘이라 했을 때 헬레니즘은 철학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헤브라이즘만 그다음에 헤브라이즘 하면 거기 나오는 종교를 말해요. 종교. 거기 나오는 신 이걸 말해요. 유럽은 그 두 개가 융합된 문명이잖아요. 서구 문명이라는 건. 그죠? 왜 이야기를 했나? 리스크 존재 이유 때문에 그러잖아요. 신에게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만 경험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지금 뭐 이렇게 떨어져 이게. 근데 한번 봅시다. 여기 재밌는 게 여기 이제 가스의 영역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스의 영역을 이렇게 여기다 높여놨는데 지금 이건 측정할 수가 없어요. 수준이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디가 있겠죠? 이게 인간이죠, 휴먼. 인간 여기 있겠죠. 그래서 신은 어때요? 신에게는 리스크가 없어요. 0. 그죠? 근데 우리는 신의 지능만큼 아니잖아요. 인지 능력이. 하지만 인지 능력이 제로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암흑은 아니에요. 알겠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더듬어서 찾을 수는 있어. 눈은 안 보이지만 손이 있어가지고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정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가지고 있다 해봅시다. 신하고 우리 차이가 이 정도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무한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지 능력이 이 정도이면 어때요? 요만큼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뒤에 보면 나옵니다. 리스크가. 우리는 어때요? 요 너머 수준에 대해서 우리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거죠. 리스크를. 한번 봐봅시다.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무슨 방법이든 무슨 수단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있잖아요. 우리 두뇌를, 인지능력을 이 정도 수준에서 요만큼 더 높였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리스크의 절대량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요만큼은 줄인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리스크량이 얼마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냐면 줄이는 리스크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리스크 중에서 불확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줄이는 양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만큼은 사라지겠죠. 그러면 어때요? 리스크 없는 영역이 요만큼에서 그 다음에 요만큼 더 커지겠죠. 그죠? 이 이야기입니다. 리스크는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데 만약에 있잖아요. 인간이 자신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리스크는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 향상시키냐는 거예요. 경험, 지식입니다. 지식.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증가하면은 불확실성은 점점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불확실성이 또 생기죠. 왜? 인지 능력이 요만큼 커가면 어때요? 이제 이 영역을 못 보던 영역을 보게 되잖아요. 새로운 게 직면하는 끝이 없는 거죠. 기존에 여기서 뭐 이렇게 보던 거 있잖아요. 여기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요만큼 요건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근데 요게 뭐냐? 경험 지식이 뭐냐면 여러분 아는 그냥 계리적 지식입니다. 리스크 관리 지식, 통계적 지식, 통계, 계리적, 계리, 수학, 뭐 등등의 지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경험이 있으면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예측 능력이 증가하면은 리스크는 어느 정도 기존의 리스크는 줄어듭니다. 확실히. 실은 여러분에게서 계리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예측 능력을 있잖아요. 개인의 예측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의 예측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 이제 그럼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집단의 대표를 했잖아요. 그 집단의 인식 능력의 향상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단적 인식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개인에게 인식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단의 예측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괄적인. 여러분 계리사는 그 집단의 예측 능력의 역량과 관련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계리사를 너무 활용을 못해요. 양성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국방 예산을 책정하는 신무기를 개발하잖아요. 그 사전에 계리사가 다 투입이 됩니다. 왜? 국방 예산,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게 되면은 거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비용을 예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이 프로젝트를 손익을 보고 득과 실을 보고 진행시키지 말지 알게 되고. 그다음에 또 어때요? 미래를 대비한 신무기는 어떻습니까? 미래 전장 환경에 내가 예측한 대로 뭐냐면은 돌아가야지만이 그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엄청나게 좋은 탄도미사일을 만들게 돼 미사일을 막 개발해. 막 여기에 막 천문학적인 막 비용을 투자를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미래에 있잖아요. 상대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뛰어난 레이더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뭐는 빔 무기를 개발하는 거, 빔. 광자 무기들이죠. 레이저 광선 같은 광자 무기를 개발해요. 그럼 어때요? 요게 마 30으로 날아가던 피속도에 비해서 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마 100으로 할까요? 계산하게. 마 100이면은 음속의 100배라는 말인데 소리가 1초에 몇 미터 가죠? 340m 가죠. 맞나요? 그러면 340m 가면은 100을 하면은 34,000m 가네? 마 100이면은. 그러면 1초에 34km를 날아가네요. 그죠? 그지? 34km per second. 마 100.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여기서 딱 쐈는데 3초 뒤에 대전에서 퐁 소리는. 하나, 둘, 셋. 대전 사라졌어. 그잖아요. 직선거리는 대전이 100이 나오나? 여기서 딱 쐈는데 하나, 둘, 셋, 넷, 열 딱 한 순간 부산 사라졌습니다. 요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의 미사일 디펜스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속도밖에 없다. 스피드를 막 증가시키는데 막 돈을 투자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상대방한테서 레이더하고 아주 저게 공상공만에서 나오는 레이저 무기를 실현시켜버려서 요즘은 빛의 속도로 날아가잖아. 이건 뭡니까? 34km per second이 아니라 30만입니다. 30만 킬로미터 per second. 그냥 뿅 쏴버리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어때요? 여기 투자기에 다 뭐냐면은 말짱 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무기 체제를 개발하거나 국방정책을 철칙하거나 심지어는 어떤 대규모적인 국가의 장래 프로젝트를 할 때 반드시 미래를 분석해야 됩니다. 관련된 리스크, 비용, 실패했을 경우 이걸 다 따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 얼마를 배정하고 변수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사전에 계산하고 그때 추가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지. 그리고 어때요? 실패할 우려가 있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조달해가지고 한 곳에 처음부터 많이 몰빵을 해버리면은 이건 대마불사가 돼가지고 계속 폭탄을 떠안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때 이게 순차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이게 배분해서 이게 투하시켜야 될지 이것도 다 계산해야 됩니다. 이걸 다 누가 해요? 우리 계리사례들이 합니다. 계리사례들이. 계리사는 굉장히 멋지고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리사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나로원 로켓 쐈는데, 와, 멋있다. 뭐야, 저 연기 나네. 터져버렸다. 2천억이 날아가 버릴까. 발표국이. 그잖아요. 그런데 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예측하는 계리사들의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업에서만 계리사를 사용하면은 이건 낭비입니다, 낭비. 이렇게 뛰어난 인재들을 배출하기 힘든 자원들을.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미국에 존재하는 공식적인 시험 중에서 변호사 시험 다 포함합니다. 회계사 시험 다 포함합니다. CFA에도 다 포함합니다. 제일 어려운 시험이 계리사 시험이에요. 공식적인 1위가. 그러니까 합격생들 평균 걸린 시간을 물어보면 8년이라잖아요. 8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개나 고등이나 다 수학해야 되니까 괴롭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다 수학해야 돼, 막. 그러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어때요, 교육이? 수학 잘한 놈만 수학합니다. 진짜요. 명문대를 가도 있잖아요. 미적분 모르는 애들이 수두룩해. 하버드생 미적분 모르는데 다. 대부분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정 대학 수준 이상의 대학에서 그게 문과생이라고 미적분 모르는 애가 있나요? 웃기잖아요. 그러잖아요. 농담에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서울대생이 꽤 오래된 일입니다. 10년, 한 20년 전입니다. 20년 넘었을 겁니다. 하버드에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수강시장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수학 과목이에요. 수학 과목.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막 신청을 안 하려고 하는데 부담스러운 과목인데 뭐 들을 것도 없고 했으니까 어차피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버드생들이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서울대생이 속으로 와한이 벙벙했다는 거예요. 어머, 이 정도 미적분이면은 그게 아마 수능 전인 세대일 겁니다. 수능 전 세대의 수학 굉장히 높았어요. 올림피아드 문제를 풀어야지 됩니다. 지금은 수학 기본 정석만 연습 문제까지 다 완벽하게 풀면 거의 100점 내죠. 그죠? 반타작도 못했습니다. 실력 정석을 한 막 10번 이상씩 보고 또 완전히 다 풀고 자유자료게. 그 다음에 경시대 문제, 올림피아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동경대 출제 문제 갖다 풀고.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대비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장난 아니죠. 문과생일지라도. 그 사람 생각에, 저 정도면 미적분이면 서울대생은 암산으로도 암산으로 푼다는, 눈으로도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은 있잖아요. 왜 이 말을 하냐면은, 미국에서는 자기가 수리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예 계리사 시험 자체 손을 안 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자기가 계리사 시험을 보겠다라고 거기 손을 댔다 하면은 얘는 뭐냐면은 그방 수학의 재능을 갖고 있는 수재예요, 수재. 그렇잖아요. 아주 잘하는 애들이, 머리 좋은 애들이에요. 걔는 이렇게 호불호가 완전히 엇갈려요. 재능에 따라서. 근데 걔들이 시험을 봐가지고 어때요? 인재라고 하는 애들이 8년 걸리네, 8년.
마지막까지 패스하기 위해서. 프리리미너리 코스 5개 패스하고 난 뒤에 일반적으로 학위 과정에 들어가죠. 나머지 이수하려고. 근데 우리나라에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계리사 시험은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을 나누는데 손해보험은 훨씬 어려워요. 근데 하버드 유학 간 사람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자예요, 여자. 공부만 하다가 그 직장을 다녔는지 학교 다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직장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그 졸업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맞추고 한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끝나고 나면 미국은 야근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야근하잖아요. 밤에 뭘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밤에 셋 중에 하나잖아요. 피곤해서 자든지 아니면은 야근하든지 아니면 술 마시든지 셋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야근 안 해. 딱 정시에 딱 칼퇴근하고 오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 미국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밤문화도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일찍 다 문을 닫아버리고 밤에 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심심하더래요. 뭐 할 거 없나 해가지고 보니까 자기 전공도 아닌데 미국 손해보험 계리사가 괜찮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재미로 한번 해볼까 해서 한 거예요. 3년 만에 딱 직장 끝나고 밤에 심심해가지고 저녁에 공부를 했는데 우리나라 학생 정말 똑똑합니다. 제가 그냥 민족주의에 고취돼서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맘만 먹으면 금방 막다면 걔들보다 훨씬 낮출 수 있답니다. 똑똑해요. 자, 계속 갑시다. 내가 무슨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었죠? 왜 이렇게? 큰 비용 드는 사업은 계리사. 맞아요. 계리사. 회계사보다 전망이 좋아요, 계리사는. 회계사보다 전망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크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1시간 넘었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딱 끊고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